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 이재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휴일을 맞아서 편히 쉬고 계실 텐데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매일 이제 시장이 열릴 때는 좀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그 종목을 보기에 좀 급급한데요. 사실 시장을 좀 전체를 보거나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차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처럼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증시에 대해서 지금 제일 궁금하실 건데요. 지금 이제 증시 핵심 포인트는 올해 증시와 작년 증시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작년 증시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유입되어 있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도 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유동성 장세가 좀 무르익어 가면 시장의 국면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무르익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 2기 시장,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가도기의 특징이 뭐냐면 주도주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명확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예를 들어서 IT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도 뒤쪽에 자동차가 올라가고 또 다른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어떻게 보면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이 업종 간의 상승을 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한 해 증시 특징인데 이런 부분은 유동성 장세 초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속칭 우리가 얘기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초창기에는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올라간다, 다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낙폭이 가됐던 종목이든 혹은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이든 어쨌든 다 상승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이제 증시는 어떻게 바뀌냐면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데 못 가는 종목은 계속 못 가는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장세가 많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런 장세의 특징은 이번에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유동성 장세를 보더라도 똑같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에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유입됐었던 2004년, 5년, 6년 금융위기 직전에까지 형성됐던 그 유동성 장세를 보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2004년, 5년, 6년, 7년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 2, 3년 기간 동안 예를 들면 굴뚝주라고 우리가 속칭 부르는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은 만 원대에서 50만 원 이상, 거의 40, 50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에 40, 50배 수익이 날 때 IT의 대장주였던 삼성전자는 수익이 최 30~40%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 유동성의 힘을 받지 못하는 섹터에 있으면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분이 가진 종목은 40배, 50배 수익이 나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거의 제자리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받는 이 박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바로 그런 장세가 올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장세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도주를 보면 명확하게 주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결국에는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위축됐던 이 경기가 새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경기와 민감한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저점이라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러한 경기 회복과 관련 있는 종목들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경기 회복 기초 섹터들은 이미 무려 한 지난 10여 년간 꾸준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을 형성했던 경기 회복 종목들이 이제 초반에 1차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빠르게 순환매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바뀌는 턴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시각이 좀 짧을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기초 섹터들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넘어서까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작년과 다르게 긴 호흡으로 좀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업종 간의 주도주가 순환매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좀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은 크게 순서상 우리가 순환매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볼 때는 그냥 순서상의 싸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은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들이 사실 작년 연말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지수가 1월 달 넘으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다시 경기 회복 관련돼 있는 확장 섹터들이 다시 주가 상승하기 전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4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경기 회복 관련된 소비 섹터들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옵니다. 뭐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 아무리 같은 종목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는데요. 올해는 이런 경기회복 기초 섹터와 확장 섹터와 소비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매를 이루면서 주가 상승을 좀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IT 종목이나 제약 바이오나 자동차나 업종 간의 주도주 순환매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한 놈만 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는 섹터들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가독에서 항상 똑같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특히 이 유동성 장세에서 저기서 소외되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소외되는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주도주를 형성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올 한 해 증시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주도주에서 이제 기초 섹터를 보면 지금 아마 누구나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굉장히 강조했던 섹터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 달부터 강조했던 종목들이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 이런 종목들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초 섹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초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2020년 작년 4분기부터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4분기부터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1년도 1분기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들은 잘 보시면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 등은 뭔가 새로운 펀더멘탈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런 섹터들이 먼저 제품 가격 인상에 힘입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올 한 해 1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철강의 포스코나 현대제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계업종의 두산바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주도주의 흐름인데 문제는 이 종목들이 작년 연말 연초에 급등을 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상승할까?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이미 40~5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부분은 우리가 지난 2004, 5, 6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유동성 장세에서 현대중공업이 10,000원, 12,000원 하던 게 50만 원 넘어갔을 때, 포스코 역시 10,000원대에서 50만 원이 넘어갔을 때를 본다면 섣불리 고점을 예측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과 그때 유동성을 비교한다면 지금 유동성이 훨씬 크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금 인프라 구축이 훨씬 더 광대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섣불리 고점을 예측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기초 섹터에서 그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확장 섹터인데요.
거의 기초 섹터들이 1월부터 작년 어떻게 보면 연말부터 11월, 12월부터 상승을 했다면 이 확장 섹터들은 이제 올 한 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보시면은 건설이나 조선, 해운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건설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내 최대 수주 물량 이미 올 상반기 지금 5월까지 수주한 물량이 작년 대비 수주 물량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조선 호황의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이제 또 해운인데요. 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어떻게 보면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그동안 이제 벌크 운임 지수가 간헐적인 상승을 좀 보였지만 컨테이너 지수가 이제 상승을 보이는 것은 작년 4분기가 거의 1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러면서 해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경기회복과 관련된 확장 섹터들이 건설, 조선, 해운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 확장 섹터에 들어가면 결국 이제 자동차가 역시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2월, 올 1월까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인 이후에 지금은 주가가 IT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와 함께 거의 조정받는 상당히 강한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초에 너무 테마에 좀 급급해 몰렸고 전기차나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다. 수급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섹터 자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런 수급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지금 현재 경기회복 확장 섹터에서 왜 건설, 조선, 해운이 좀 앞서가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상승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업종 섹터들은 주도주 반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은 인상되고 있는데 제품 가격에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업종들,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보시면 자동차 업종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제품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는 섹터들은 지금 주도주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결국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IT나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바이오일 건데요. 이 세 섹터가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의 전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섹터들이 지금 1분기 동안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올 한 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섹터의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건데 이 반등을 주는 강도는 섹터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MLCC라든지 섹터 내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차별화되지 않느냐라는 모습을 좀 본다면 아마도 이제 수급에서 원인을 좀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작년 한 해 IT 섹터를 폭발적으로 이끌었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TF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ETF에서 IT 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ETF에서 대거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바스켓 거래에서 IT 전체를 다 들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RK 같은 ARK, AIK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IT 쪽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대거 차익 매물로 나가면서 IT 쪽에 쏠려 있는 매수 주체가 지금 좀 부재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움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MLCC와 관련된 삼성전기를 갖고 있어요. 나는 반도체가 관련된 SK 하이닉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매도할 정도는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은 ETF 전체에서 물량이 나오니까 그 안에 세세하게 어떤 물량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다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쓸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같이 도매급으로 쓸려 내려가서 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은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등의 시기가 지금 수급을 받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IT가 좀 그 섹터 내에서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된다면 5월 이내에 그 차별화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5월 이내에 이 차별화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외국인 수급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적어도 하반기 정도는 가야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섹터 자체만 놓고 보면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같으면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올 한 해 가장 기대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다만 이제 1월 달에 애플카를 비롯한 전기차, 스마트카에 대한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되면서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수급에 대한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 보셔야 되고 섹터 자체가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 위주로만 국한돼서 봐야 된다. 부품 관련된 쪽은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 외장재 관련된 쪽에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거를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경기회복 확장 관련된 종목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건설, 조선, 해운 이쪽을 필두로 해서 섹터 간의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인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좀 보겠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소비 섹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이 경기회복 소비 섹터들이 굉장히 꿈틀거립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혹은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왔는데 이런 식음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5월달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혜가 되는 업종이 역시 식음료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걸 제품 가격으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식음료거든요. 그래서 식음료는 인플레이션에서 수혜주로 분류되는데 그러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고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된 아모레퍼시픽을 필두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모습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오프라인 관련되어서 많이 올랐던 유통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다시 오프라인 관련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쪽으로 주가 등락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다. 팬데믹 이후의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경기회복 소비 섹터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뭐 철강기계, 조선 같은 철강기계, 화학 같은 섹터부터 해서 확장되는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 확장되는 쪽, 해운 쪽과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관련되는 쪽, 결국에는 이 순환매 사이클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소비 섹터까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러면 기초 섹터에서 확장 섹터로 갔다 소비 섹터까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주도주가 한 바퀴 순환매를 돌고 나면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시장 전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정이 지나면 다시 뭡니까? 다시 기초 섹터도 또 다시 순환매가 좀 시작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먼저 조정받는 섹터가 또 먼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경기 회복과 관련되는 순환매의 흐름을 올 한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꼭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이제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유동성 장세는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최하가 없는 사람은 머리를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일반적인 장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했던 상승과 하락 사이클 상에서 증시와 유동성이 특히 지금 같은 유동성이 뭐 지금 미국에서 빗대어서 얘기할 때는 뭐 지난 100년 이내 최대 유동성이고 지난 10년 이내 또 최대 유동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유동성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장세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다른 곳에 엄한 곳에 가서 헛다리를 짚지 않거든요. 유동성 장세가 이제 작년 팬데믹 이후에 형성돼서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요 가도기 정도에 좀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러면 특징이 일단 뭐냐면 지금 현재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초 섹터나 하시장 섹터나 소비 섹터 순서상으로 나오냐면 실적이 그 순서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섹터나 철강이나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순서대로 순환매가 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실적이 뒷받침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과 함께 또 하나는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이 비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평가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IT 종목이죠. IT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문제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와 가격의 밸런스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은 계속 샀는데 그게 가격적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갖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주도주를 가지고 좀 들락날락 그릴 수 있는 능력이시라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한 번 더 꺾여 있는 종목들 IT나 제약바이오나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소외받는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게 주도주라 생각하죠. IT 종목을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1월 달에 들어가신 분들은 본인이 주도주를 샀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도주를 샀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주가 등락은 계속 마이너스죠. 주도주라면 시장 상승률보다 더 높게 강하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흘러내리거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 소외받는 종목을 사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역시 IT나 제약바이오 계속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2006년도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주가 등락을 비교해 보시면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지금 현재 주도주를 찾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외부적인 매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그 정보를 봤는데 결국 이제 최종 판단은 본인이 차트를 보고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는 기술적 분석이 거의 유행처럼 된 지가 이미 몇 년이 됐고 사실 웬만한 개인 투자가분들은 차트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줄 알고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뭐 증권회사 객장에서 보던 그런 차트가 아니죠. 이제 HTS 상에서 본인 책상에서 뭐 열면 얼마든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놀라는 부분들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차트를 다 보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그만큼 이제 많이 애용하시는데 이 차트를 볼 때 오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상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HTS 화면이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보통 우리 HTS 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종목은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에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고점에서 형성되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으면 여기가 상당히 시각적으로 저점으로 보입니다. 이 고점과 저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에 위쪽에 아래쪽에 있으면 저점인가? 차트상에 위쪽에 있으면 고점인가? 라고 일단 한번 봅시다. 물음을 한번 가져보는데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등락을 막 보이다가 여기서 저점 한번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변동을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여기 저점 가격대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차트상을 보면 여기가 가장 아래쪽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뭘로 보입니까? 우리가 저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테마주나 급등주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뭐 지금도 상당히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점에서 차트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이나 차트상의 저점을 보고 요 정도면 저점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여기 저점이냐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죠. 보시면은 똑같은 구간인데 지나서 보면 여기가 아까 앞에서부터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가를 엄청나게 받아서 이렇게 주가 형성됩니다. 5만 원대 주가가 불과 얼마 만에 만 원대 주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종목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임상 종목인데 여기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고 주로 매수한 가격대를 보면 초창기에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고점에서 따라 사신 분들 제외하고 여기서 가장 많이 샀어요. 이 구간에서. 저점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악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았죠.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차트를 다시 본다면 이런 상태에서
너무나 저 구간이 저점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저점으로. 그러니까 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수를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좀 하지 말자라는 부분인데 고점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은 아마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포스코 차트입니다. 포스코 차트. 포스코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포스코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은 딱 넘어서서 돌파한 층에다 눌렀다가 그 다음 여기 직전 고점에서 대략 이제 물건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고점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가 상당히 고점으로 보이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저점으로 보이고 시각적으로 차트상의 아래쪽에 있는 쪽이 저점으로 보이고 차트상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 고점으로 보이는 거죠. 고점으로 보이고 또 해패는 이제 항상 이런 이제 고점에서 물량이 좀 나오면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매체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으면 포스코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가장 많이 뺏겼던 지점이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물량을 뺏기냐면 이때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주로 이런 거죠. 중국 전인대 열었더니 경기 회복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된 경우에 폭등할 줄 알았는데 철강이 별거 없더라. 실망 매물들이 중국에서 엄청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포스코 이제 내부적으로 블록딜 물량이 나왔다. 악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악재가 쏟아지고 차트상의 고점에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고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물량을 포스코가 제일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죠. 20만 원대였습니다. 여기가 한 7, 8만 원대 가격대인데 포스코가 지금 40만 원 넘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차트상의 고점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고점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종목 상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저점에 사셨다거든요. 항상. 저점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점인지 고점인지. 그건 모른다 그렇죠. 그 차트라는 거는 진입하기 위한 가격을 결정짓는 곳이지 그걸 보고 고점이나 저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사면 너무 고점에서 사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트에 고점, 저점이 어디 있나요? 그 시각적인 효과일 뿐이지. 저점과 고점은 가격, 그 기업이 가지는 가격보다 가치보다 이 주가 가격이 낮으면 저점이고요.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 가격이 높으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야지 차트상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저점 고점을 논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걸 극복하려고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그 기초공학 때 차트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HT상에서 보면 차트 쪽에 보면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보통 이렇게 HT상에 보면 이렇게 지금 차트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위쪽의 폭과 오른쪽의 폭을 상당히 넓게 놓습니다. 여백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트인데도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차트인데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면 속에서 이 끝자락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고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위쪽에 여백을 주고 오른쪽에 여백을 많이 주면 고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같은 차트인데 우습다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처음에 이런 부분이 극복이 안 된다면 차트 설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위쪽 여백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오른쪽 여백을 굉장히 많이 주면 이렇게 고점으로 보이던 차트가 저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냐 저점이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유동성에서 제일 방송을 보다 보면 많이 들리는 말이 뭐냐면 저점에서 사세요. 저점에서 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의 저점이라는 게 정말 뭐 전문가가 보는 저점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보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유동성 시장에서 주도주는 뭐가 주도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작년 코로나 급락에 1,400대 있다가 지금 3,200대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1,400대에서 3,200대까지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상승했는데 저점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은 여기 저점에 있어요. 상승폭이 10%밖에 안 돼요. 시장이 100% 이상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10%인 종목이에요. 이게 주도주인가요? 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저점에 있으니까 주도주인가요?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시장이 100% 이상 올랐는데 10%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이게 저점을 공략하는 걸까요?
맞지 않다는 거죠. 시장이 100% 올랐으면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 150%, 200% 오른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유동성장이니까. 유동성장에서는 고점을 논하면 안 됩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지 유동성장에서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8월달, 9월달, 10월달에 IT 종목이 조정받을 때 고점이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그 IT 종목을 샀어야 1월달, 12월달, 1월달에 와서 70%, 80%, 100%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경기 회복 강의 종목 고점 아니냐 포스코를 샀어야 마찬가지잖아요. 두산마켓을 샀어야 그게 고점이 아니라 지금 40%, 50% 수익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유동성장에서의 주도주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유동성장의 주도주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차트상에 계속 밑에 있는 종목 찾아보세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이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그럼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 급등할까요? 시장보다 상승률이 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는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테마. 결국 펀더멘탈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고 테마가 형성될 때 급등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런 종목은 뭡니까? 그럼 테마주를 거래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그게 지금 현재 펀더멘탈상에 맞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은 강조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트상 역시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차트상에 개인들이 보는 가격은 그래서 이 생각할 때 뭡니까?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싸다. 위쪽에 있는 여기가 비싸다. 이제 이런 논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도주의 논리로 볼 때도 맞지 않고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이 주도주지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없고 아래쪽에 있다 해서 싸다라는 관점은 본인만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똑같은 제가 착시 효과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아래 위 오른쪽이나 위쪽 공간이 없기 때문에 커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공간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가 고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자기 컴퓨터 화면상에서 고점일 뿐이지 절대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하고는 생각이 완전 다르죠. 뭐냐면 일단 외국인들은 뭡니까?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고 그 가치와 주식의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가격보다 싸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가치보다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 가치가 더 크다. 그럼 싸는 거고 가치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 가격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인들은 그걸 모른다 그랬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강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종목은 대부분 어떤 종목입니까? 그래서 잘 보면 제가 예전에 외국인 수급을 얘기할 때 시장의 바닥은 누가 만든다? 최근에는 연기금이 많이 만든다. 만들고 1차 상승 이후에 얕은 상승 이후에 가장 우리가 뭐 엘리트 파동으로 인하면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 파동에서는 뭡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그렇죠.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럼 이때 외국인들이 사는 방법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거의 고점 같은 종목을 사는 거죠. 근데 고점 같은 종목을 샀는데 그 파동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요 상승을 고점으로 수익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일련의 수급의 과정을 좀 본다면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싸다 비싸다의 그 관계를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어느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받았다가 2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 종목을 많이 삽니다. 고점 돌파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술적인 논리일 뿐이고 여기 정도 올라갈 때 가치가 충분히 눌림목을 줬느냐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수급이 외국이나 기관의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면 이 고점이 돌파되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뭡니까? 눌림목이라는 거죠. 그럼 상승하는 부분은 뭐냐? 1차 상승보다 항상 어떤 파동 논리를 보더라도 2차 상승이 훨씬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꼭 바닥에서 나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발바닥에서 사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릎에서 살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어깨까지는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릎에서 어깨에서 파는 저 구간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마인드 자체를 난 저 구간만 노리겠다라고 하면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늘 보지 않아도 되고 왜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벗어날 수 있고 여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파는 것도 역시 매도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근데 차트를 너무 몰입해서 보고 특히 초보분들이 아니라 주식을 한 4, 5년 정도 하신 분들, 기술 분석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배우신 분들은 거의 99% 여기가 고점으로 봅니다. 왜? 그분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중 고점.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는 쌍봉, 이중 고점. 이런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사면 거의 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매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주도주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늘 이렇게 매수하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매수가 되는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건 왜? 지금이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유동성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락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이라면 당연히 고점 매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따라하는 매수 안 되는 거죠. 상이 눌렸다는 눌림 지점에서 당연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분할로. 그러니까 어떤 장이냐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다만 지금은 유동성 장이니까 겁내지 말고 1차 눌림목 이후에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강조를 좀 드리냐면 지금도 제가 종목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주도주로 교체를 하세요. 그래서 종목 상담하다가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주도주로 교체하세요. 지금은 철강, 기계, 조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대부분은 그 얘기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왜 흘려버릴까요? 막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차트상 켜보면 다 고점이거든요. 못 사는 거예요. 무조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가 제가 그 종목이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고점인데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다 보면 그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내가 가진 종목은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악순환에 걸려드는 거죠. 손실의 악순환. 그런 주도주를 공략할 용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종목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를 계속해서 추가매수해서 불타기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이제 무섭냐면 주식시장은 그게 몸에 젖어듭니다. 몸에 젖어서 이 손실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아무리 손실나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계속 수익 나는 사람이 좀 손실 나면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데 손실이 계속 나는 사람은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 났구나. 지난달보다는 적게 났네. 또 손실이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주식은 그냥 굳어져 버려요. 결국에는 이 습관이 돼버리면 이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고요. 수익이 나고 손실 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 고리가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걸 깨려면 제가 교체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 그 종목이 내가 보는 차트상의 위쪽에 있다라도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끊어질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저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에서 잘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냐라고. 그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손실이 안 나는구나,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을 하다 보면 진짜 수익이 나는 사람은 계속 손실이 나다가 대부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계속 손실이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손실과 수익이 좀 반복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수익이 계속되는 이제 이게 선순환 구조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구조를 거쳤다가 성공한 사람이 100명에 한 2~3명 정도 된다 그러죠.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 이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수익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가냐면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요. 뭔가를 차트상에서 비법을 찾았구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몇 번의 과정이 있고 지나고 보면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환점이 중요한데 그 전환점에서 제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도 10년, 20년 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다. 때로는 우리 시장에서 성공했던 분들을 직접 찾아서 뵙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이제 책으로 많이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가 성공하는 시점, 그러니까 손실에서 수익으로 완연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노출하지 않겠죠. 근데 책이나 저랑 대화를 통할 때 이런 심리적이나 태도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노출이 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손실입니다. 손실. 그러니까 손실이 뭐냐면 손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익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투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손실을 안 나기 위해서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물타기도 하고 물타기 했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1년, 2년, 3년, 10년 보유해서 결국 손절 안 하고 본전으로 나오고 그럼 과연 그게 투자가 의미있냐.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안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손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 이유가 이건데 그게 벗어났네. 그럼 손절 주고 그런 손절을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3%, 5%, 10% 손절 주고 익절을 40%, 50% 가져가는 이 투자가 정정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낀 거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익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컨트롤이 정확하구나.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만약에 손실을 줬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죠.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유가 있죠. 뭐냐면 정당한 방법의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경우에 들어갔다든지 테마주를 따라 들어갔다든지 충동적인 매매를 했다든지 그렇게 매매를 했을 경우는 손절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손절이라는 거는 정당한 진입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내가 정당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따른 손절은 뭘 할 수 있냐?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손실 종목에 끌려다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다 보면 운이 좋아서 그게 본전하고 나왔다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할 때 짊어지고 가야 될 리스크가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의 리스크를 지고 본전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진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손절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정확하게 손절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당한 손절을 주고 인정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과 이제 연관돼서 마지막으로 드릴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조지 소로스와 오렌 버핏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식투자의 양대 진짜 거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가 오렌 버핏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의 대가다 그러죠. 한번 묻어놓고 뚝심 있게 끝까지 가는 투자의 대가고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투기의 대가다 그러죠. 특히 이제 외환거래나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단기적인 투기적 거래로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지 소로스와 오렌 버핏은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죠. 투자하는 방법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오랜 기간 동안 가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한쪽은 상대방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거래로 돈을 법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완전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방법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조지 소로스가 이 얘기에 제가 강조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지 소로스가 했던 말입니다. 투자가 즐겁고 재밌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돈을 못 벌 것이다. 좋은 투자라는 것은 지루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재밌고 즐거우면 절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마주나 급등주 따라다니면 정말 재밌잖아요. 아침에 장 시작하면 1분 보고 5분만 켜놓고 거래량 터지면서 팍 올라가는 그 순간적인 그 차트를 따라보고 따라잡아서 수익을 막 순간 단기간에 막 쌓으면 기분이 막 굉장히 좋아지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다? 절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투기적 거래를 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투자라는 건 굉장히 지루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고 그 작업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실행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투기적 거래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정말 테마주 급등주 따라다니면서 순간적인 쾌락, 재미, 여기에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거에 몰입돼 있다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 10% 계좌에 10% 수익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오늘 하루에도 10% 20% 먹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1년 지나서 계좌를 열어보면 그런 단기 매매를 테마성 거래를 해가지고 계좌가 100% 이상 수익 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거나 혹은 최소한 스윙 투자라도 좀 몇 달씩 끌고 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1년에 100% 정도 수익 납니다. 계좌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본다면 결국 재미와 수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투기적 거래라는 조지 소로스도 좋은 투자가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은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했는지 보시면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식 시장은 적극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 똑같은 얘기죠. 굉장히 지루하죠. 적극성 있는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할 거야. 차트 열심히 보고 테마 열심히 공부해서 급등한 종목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분봉을 보면서 그렇게 막 거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이라면 이 증권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이라면 적극성 있는 사람들이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되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걸 파고들어도 뭡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이 넘어가게 설계되어 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지 소로스는 이 표현을 지루하다라고 했고 지루한 투자가 결국 이기는 투자라고 했고 워렌 버핏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적극성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자체가 참을성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돈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성 있는 사람한테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한테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다른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건데 결국 주식시장은 뭡니까? 급한 돈이 여유 있는 돈이 급한 돈을 잡아먹는 곳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거지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렇게 보신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이 조정을 피해갈 수 없어요. 조정 기간에 손절을 줘야 되고 상승 기간에 그 조정을 넘는 수익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손익비 싸움입니다. 손실을 적게 주고 수익을 길게 가져오면 결국에는 그 수익 기간을 잘 인내하고 참으면 그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결국 주식시장에는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연에 100%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장기 수익이나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100%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내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뿐이죠. 이 인내라는 것은 자기가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한 번만 느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식투자 새로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수익을 40%, 50%, 100% 한 종목이라도 그 수익을 50%, 100% 넘어가는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면 주식하는 세계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급등률에서 10%, 20%를 먹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좀 진득하게 보유를 해서 50%, 100% 수익 나는 걸 한 번만 경험하면 이게 정말 돈이 벌리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3%, 5%, 3%, 5% 단기 매매를 하거나 테마주 굉장히 리스크 크게 들어갑니다. 그런 매매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먹는 폭은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는 3%, 5%인데 손실은 10%, 20%입니다. 그렇죠? 테마선 거래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10번 중에 8번 이상은 성공해야 돼. 해야지만 테마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통계를 내셨던 거 보면 테마주에 성공하려면 확률이 70%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그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것은 체감으로 느낄 때 거의 퍼펙트한 매매를 해야지만 돈이 벌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 주식시장에 성공하는 방법은 이런 참을성 있는 자가 되는 게 결국에는 성공하는 비법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참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크닉,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는 이런 애티튜드, 참을성 있는 태도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